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오고 나면 확실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공부하기는 좀 더 좋아지겠네요. 23조 집행정지. 이 주황색으로 밑줄 친 두 문장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조 2항 단서.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정지라는 게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나 봐요. 효력정지라는 게 있고 처분의 효력정지, 아니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게 하나 있나 봐요. 집행정지에 집행정지가 있다? 이 집행정지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효력정지가 있는데 얘가 제일 센 거예요. 얘가 제일 센 거. 특정 행정청이 특정 처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효력정지입니다.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집행정지는요, 처분이 나오고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철거 명령의 목적은 위법 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철거 행위라는 집행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나오고 철거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특정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A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A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B라는 집행이 필요하다면 B만 정지시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행정청이 A 처분을 한 거를 정지시키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절차 속행 정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A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B라는 집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라는 후속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B나 C를 정지시킴으로써 목적을 잠깐 달성할 수 있다면, 집행정지 전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거를 정지시키지는 말아라가 바로 23조 2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막 A, B, C라고만 얘기하니까 뭔가 잘 안 와닿으시나 봐요. 이거 그 사건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분이 사회복무요원도 아니고 방위산업체 근무하시는 분인데, 방위산업체 근무하시는 분한테 뭐가 나온 겁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 안 되겠다라는 처분이 나왔잖아요. 처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방위산업체 더 이상 그만 근무해, 이거 나왔어요. 요원이 뭐죠? 해제 정도로 그냥 한번 써볼게요. 제가 정확한 문구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방위사업체에서 군복무 대신해서 요원으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 너는 이제 더 이상 방위산업체 요원이 되면 안 되겠다. 뭔가 근무 불성실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분의 신체 등위에 따라서 현역병 입영 처분이 예상되어 있고, 만약에 신체 등위가 낮으신 분이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이걸 다퉈야죠. 그래서 나는 계속 방위산업체에서 뭘 하고 싶은 거죠? 군 복무를 완전히 의무 이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요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요. 근데 요거를 멈춰주는 거는, 요거에 집행정지를 해주는 거는 가장 센 거예요. 지금 뭐만 막으면 돼요? 후속 절차로 이런 것만 안 나오게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얘를 다투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하죠? 닭 잡을 때 소 잡는 칼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에 맞는 거를 써라. 그래서 얘네들 먼저 해보고 약한 거에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단서, 법조문이 나올 거예요. 법조문을 좀 잘 읽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의 효력정지, 제일 센 거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약한 거를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일 센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2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가 이거 철컹철컹 되신 분이 이송결정 나와가지고 이송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고 막 이런 거 쭈르륵 해서 그려드린 적 있거든요. 이번에 여기서는 다른 걸로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요. 다른 걸로. 맨날 나오는 철거명령 나왔죠. 철거해
못하겠다.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집행정지 보고 있으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요. 일단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게 지금 기본값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요. 철거를 더 이상 진행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철거를 진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즉 철거 스탑의 내용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원고는 좋죠. 누가 짜증나죠? 피고가 짜증날 거 아닙니까? 구청장은 저거 위법 건축물이니까 빨리 날려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피고가 뭐 하는 거죠? 즉시 항고하는 겁니다. 왜 집행정지 해준 거예요? 안 돼요. 1심 법원 못 쓰겠구만. 2심 법원이 1심 법원이 한 집행정지 결정 제대로 한 건지 한번 판단해 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가 즉시 항고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는 순간 집행정지 결정해준 이 철거 스탑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바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시 항고만 하면 철거 스탑 되었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잠깐 멈춰지기 때문에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철거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원래 즉시 항고예요. 민소법상 보통의 즉시 항고는 원래 이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23조 5항의 2문의 즉시 항고라면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철거를 계속 스탑시킨다 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원고한테는 좋은 거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거는. 그쵸? 그런데 즉시항고를 하면 원래 보통의 즉시항고라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즉시항고라는 게 원래 이런 효력이에요. 플러스가 된 거를 잠깐 없애는 거야. 즉시항고하는 순간 얘를 없애는 거야. 그럼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철거명령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즉시항고하는 순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 23조 5항 2문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철거 스탑 상태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기본 강의 때 이송 결정으로 해가지고 또 한 거 있거든요. 피고가 즉시 항고하고 원고가 즉시 항고하고 이송 결정 나왔을 때, 이송 결정 나오지 않았을 때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보여드린 거 있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니까 법조문을 잘 많이 읽으셔가지고 만약에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선택지 고를 수 있게 만들어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에 비해서 얘는 법조문만 좀 잘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3, 24 끝. 25조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이랑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직권 아니네요.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건가 봐요. 결정으로서 재결을 행하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경관 쪽이죠. 신청. 소변 잘못 제출.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 피고 경정 중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그쵸 업계 승계도 피고 경정인데 걔는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했습니다. 간접 강제 아직 안 했어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그냥 소변경 그 다음에 바로 얘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이 뭡니까? 해봅시다. A 행정청이 공무원인 갑에게 파면 처분 때려버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 봐요. 세도 공중의 공이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정심판 거친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세도공 사건 중에 하나를 해본 겁니다. 행심 단계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심사 청구해야 되죠. 파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파면 맞는 것 같은데 기각재결 나왔어요.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는데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야 되겠네요. 감노특 재결주의가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파면 취소 소송 제기했을 겁니다. 법원 여기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파면 취소 소송에다가 이 파면이 위법하니까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법원을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관련된 증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은 이미 어디다가 많이 냈을까요? 소청심사위원회에다 많이 제출했겠죠. 원본 같은 거 막 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다 발급받아야 되고 되게 귀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행정심판 단계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다 넣어놓은 거 법원이 땡겨와서 한 번에 받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청하는 거죠. 저희가 A와 갑은 이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 단계를 거쳤거든요. 거기다가 기록 제출한 거 되게 많으니까 그것 좀 땡겨와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이 알겠다고 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 여기선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야 그거 가져와 라고 명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요. 이때 기록은 뭘 얘기합니까? 일체의 기록을 얘기합니다. 뭐 빼먹고 넘기면 안 돼요. 다 싹 다 넘겨야 되는 겁니다. 싹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일체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기록이 뭐예요? 기록. 기록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송에서. 기록이 뭐냐면 첫 번째 기록은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날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법원에다 소장 제출하면 법원이 피고한테 소장을 송달해 주잖아요. 그럼 피고는 30일 안에 뭐 제출해야 돼요? 답변서 제출해야 돼요. 아, 지금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는 거죠. 이유 쓰고 답변서. 그 다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름은 뭐라고요?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에요. 소송 기록. 그래서 소송 기록이 그런 걸로 하나하나 종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철근 매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두꺼운 거는 형사사건 좀 복잡하다 싶으면 뭐 한 3,000페이지는 기본입니다. 한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형사사건은 굉장히 아날로그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잖아요. 형사사건을. 그러면 그 기록을 복사하러 가야 돼요. 실제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에 가서 복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를 하고 나중에 거기 계신 직원분한테 검사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이 소송이랑 상관없이 개인정보 같은 거 있으면 다 지워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받아와야 됩니다. 민사사건은 우리나라가 전자소송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개인정보 가리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복사하는 게 또 일이에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 제가 대법원에 아까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 가서 기록 복사하는 거예요. 제가 대법원 국선 변호인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복사하러 가는 거죠. 가가지고 복사기에다가 복사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꺾어서 핸드폰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고 찰칵, 한 장 넘기고 찰칵, 넘기고 찰칵 이러면서 이제 찍어요. 계속. 제일 많이 찍어온 게 거의 3,0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걸렸지? 아침에 일찍 가서 점심시간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보통 한 1,000페이지는 뭐 1시간이면 뚝딱 합니다. 금방 해요. 세팅만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기록이라고 해요. 기록. 그래서 실제로 재판 가면 그 기록을 갖고 다녀야 돼요. 막 3,000페이지 이런 거를. 어떻게 갖고 다녀?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 아이패드로 스캔 싹 해가지고 민사 같은 거는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전자소송이니까. 다 PDF에서 올려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다니면 되는데 형사사건은 뭐 직접 우리 그 로펌에서 다 스캔을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죠.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은 게 이걸로 보는 것보다 기록으로 넘겨서 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종이책을 넘길 때 내가 어디쯤 있지 하면서 차르륵 하면서 대충 이렇게 찾는 게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쉽긴 하더라고요.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필수품이 그 파란색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종이 넘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뭐 골무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자주 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이라는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요즘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법정 가보면 태블릿, 갤럭시 탭 아니면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노트북도 많이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진짜 웬만하면 태블릿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26조 직권심리 보겠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26조는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법조문 외우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저 마주치시면 26조 한번 외워보세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직권 증거조사 주장하지 않은 사실 판단 가능. 이렇게 짧게 해서 외우세요. 두 가지입니다.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 그래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 가능하다고? 이거 뭐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변론주의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소송은 당사자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주장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26조는 본질적으로 누구 편을 좀 들어준다? 법원이 원고 편을 좀 들어준다예요. 상대적으로 열등한 국민 편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다는 것도 그런 거라고 그런 의미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원고가 막 주장은 하는데 아직까지 좀 전문적이지 못해가지고 증거 제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법원이 그거 내가 증거조사 좀 해가지고 합당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줄게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원래 소송에서 편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어른들의 싸움이니까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법원이 원고 편을 들어줄 수 있고 그거에 근거가 되는 조문이 26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심리는 뭐랑 충돌돼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와 충돌되는 거예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는 원래 민사소송, 소송의 근본은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일반 사인과 사인이 붙는 거니까 어디 편 들어주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변론주의, 이제 처분권주의인데 행정소송은 본질적으로 우월적 지위와 열등한 국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을 좀 편들어 주겠다. 그게 바로 직권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 너무 중요해요. 얘는 이렇게 두 단계로 시험 문제를 내버려요. 직권심리가 당사자 소송에서 준용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심심 준용하기 때문에 직권심리 준용하니 당사자 소송에서 이게 1단계고 그리고 직권심리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왜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26조를 준용하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26조 내용 알고 있어? 당사자 소송에서 26조 준용하는 거 알고 있어? 두 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조는 되게 이 법조문 자체의 내용까지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자. 자, 첫 번째 단계 심리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원래는 소송은 어른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불고불리의 원칙 뭐 이런 거 나오죠. 정확하게는 처분권주의 쪽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용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송은 뭐와 관련이 있죠? 공익과 관련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직권심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 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겠다.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한계를 좀 짓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원고의 청구 범위 내어야 돼.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내용의 한정. 네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가 제출한 기록에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게 있기는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인정할 수 있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원래 첫 번째 단계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 제출도 원래 당사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막 증거조사 해주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막 판단해주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딱 한계를 짓겠다. 3단계 여기까지만
늘리더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에 나타난 내용이어야 되고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해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최소한으로 좁히겠다는 겁니다. 직권심리 자체가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조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막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막 넘어가도 돼요. 이 정도로. 27조. 법조문이 46개라고 하더라도 중요도가 다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고 법조문 자체를 아예 몰라도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법조문을 넘어서서 관련된 판례 같은 것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조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27조 진짜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죠. 재량 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한계를 넘었다. 두 글자 일탈. 해볼까요? A 요건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내로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거 법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갑은 A를 위반했죠. A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자 근거 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4개월 영업정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행정청이 이렇게 하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죠? 일탈. 잘못된 게 맞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게 맞죠. 그러면 근거법에 따르면 3개월도 가능, 2개월도 가능, 1개월도 가능, 2주도 가능. 아예 안 하는 것도 가능이네. 다 가능한 거죠. 그냥 문헌을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적법일까? 언제나 적법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이거 당연히 적법한 거 아니야? 입법자가 정지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건 입법자의 의도가 행정청한테 3개월 내에 정지할 수 있고 아니면 정지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을 부여한 거고 그 재량은 행정청이 알아서 이렇게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량권의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 처분이라면 얘는 위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견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그러면은 4개월 정지를 하는 건 진짜 바보고 행정청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거 안에서 하겠지. 행정청이 이번에는 똑같이 A 위반했는데 갑은 되게 내가 원래 미워하는 친구였어. 3개월. 내가 원래 되게 예뻐하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행정청이. 근데 그 친구가 A 위반했대. 이번에 좀 견책으로 2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은 행정의 신뢰가 깨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행정작용법 쪽에서 행정작용법은 또 뭔데? 우리가 배우는 건 행정소송법이고 행정작용법이라고 행정법 전체로 보면 앞쪽에 위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해놨어요.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계속 1개월 영업정지를 했다면 A 요건 위반일 때 영업정지 1개월을 했다면 이번에도 행정청은 영업정지 1개월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하면 위법한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재량권의 남용.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면 그것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처분이라고 무조건 언제나 적법한 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적법? 노 아닙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가 지금 영업정지 1개월 했단 말이지. 영업정지 1개월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정을 다 고려했는지 보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갑이 A요건 위반했지. 갑의 경제 상태 같은 거 한번 살펴봤어? 갑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좀 줄여줘서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거 고려해봤니? 고려 안 했는데요? 그럼 위법. 1개월은 잘못된 거네.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적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처분하렴. 너 과거에 계속 2주 처분했던데 왜 이번에는 1개월 처분이야? 합당한 이유가 있어? 아니다. 그냥 이번에 갑이 좀 싫었는데 위법. 잘못했어.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거 어겼을 때 보통 남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7조는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게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재량 규정에 대해서 법원은 당연히 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넘어갑니다. 재량 처분의 취소. 28조. 오, 나왔다. 사정 판결. 이제는 판결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네요. 판결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제기가 되면요. 법원은 일단 뭐부터 살펴보죠? 소송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구비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보죠.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정도 안 돼. 모르겠어. 그러면 각하 판결 나오고 끝나게 되는 거죠. 소송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죠. 얘를 똑같이 쓰면 어떻게 쓰는 거죠? 처분이 위법한지 보는 거죠.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원고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되죠. 원고가 져야 되는 걸 본안 심리까지 하고 나서 지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각 판결이라고 하죠.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답니다. 원고야 그래 오케이 네 말이 다 맞아. 아주 소송 제기 잘했네. 인용 판결. 네가 받은 영업정지 없애줄게. 취소 판결이라고도 하죠. 취소 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이 취소 판결이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소송이 취소 소송이니까 취소 판결과 인용 판결은 제가 보통 같은 말로 많이 씁니다. 같은 말로. 여기까지 아시죠? 얘네들 뭐라고 해요? 종국 판결이라고 하죠.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각하 기각 인용. 이번 심급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판결이라는 개념으로 종국 판결이라고 하고요.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만 판단해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소송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각과 인용은요. 소송 요건 단계를 건너뛰어서 본안 심리까지 하고 나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판결의 이름들. 그 다음 28조 사정 판결. 변태적인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주르륵 소송 요건 갖췄어? 네. 원고 청구 이유 있어? 네. 그러면 응당 인용 판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왜죠? 소송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권리구제잖아요. 주관적 소송이 원래 대원칙이란 말입니다. 네 말이 다 맞아. 소송 요건도 진짜 잘 갖췄고 네가 받은 처분도 위법한 게 확실하다. 근데 미안 기각.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정 판결. 지금 사정을 보아하니까 원고 승소를 해줄 수는 없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정 판결이고 그게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송의 본질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판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 엄청나게 큰 공익이 침해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원고야 네가 좀 손해 좀 봐야겠다. 게다가 네가 손해 보더라도 최대한 그 손해를 좀 보전해 줄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취소는 못 해주겠다. 이게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같은 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입니다. 기각은 원고 패소 판결이에요. 이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일단 28조 1항에서 사정 판결에 대한 정의를 살짝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다 뭘 넣어놨다고요? 원고야 미안해. 원고야 미안해. 원고야 이렇게 한번 너 좀 달래줄게 라는 조문이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문이잖아요. 주문에다가 일단 기각을 박아야 돼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박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공익 때문에. 인용은 못 해줘. 하지만 두 번째로 뭐 넣어주죠? 피고가 원고에게 언제 한 그 특정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박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졌는데 그러면 인용을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뭐 그런 데 가서 써.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한 많이 달래주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2항 법원이 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
여기서 미리 사정 판결 온 거야. 소송에서 계속해서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오 그래 위법하네. 야 너 어떻게 이런 것도 봤어. 네 말 다 맞다. 자 오늘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그 원고는 신나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2주 후에 선고라고? 이겼네. 선고 당일 서프라이즈 기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언지를 계속 줘야 돼. 아 그래 원고야.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말이야. 혹시라도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된다면 너 손해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 아니 기각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계속 미리 언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정 판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에 사정을 다 조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고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분위기 이상한데? 왜 이러지? 아 공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도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사망,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요. 이거 만약에 원고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소송에 개입해서 알려줘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고야. 그래서 지금 손해가 한 그 정도 발생할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법원에다가 지금 네가 발생한 손해 같은 거 청구도 한번 해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한번 넣어봐. 저 잘 모르고 있지. 그거 해봐. 그러면 손해배상은 최대한 많이 해줄게. 대신 네가 받은 그 청구, 그 처분은 취소는 못 해줘. 미안해. 대신 손해배상 같은 걸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정 판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정 판결은요, 뭘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정 판결을 실시하자. 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소송의 본질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고요. 그거를 무시하는 소송의 본질을 무시하는 사정 판결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IJK 네. H 하면 IJK 네. 죄송합니다. 제한 너무 놀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정 판결의 정의는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처분이 나왔죠. 그리고 판결을 할 때 보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처분이 원래 위법하긴 해. 근데 사정 판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이 위법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 사정 판결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거 또 색깔 또 고민하실 것 같아서 사정 판결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요. 제가 이걸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그래 그때 그 처분이 위법한 건 맞지. 하지만 지금 그걸 취소는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취소하면 공익에 너무 큰 피해를 미치게 되거든. 그때 그 처분은 위법한 게 맞아. 하지만 지금 취소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이 두 개가 나와요.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정 판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시점이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 거. 또 직권으로도 가능. 법원이 직권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거 뭐 그거 아닌가? 그냥 여기다 할까요? 당직 이집참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한 거 있었죠. 그 다음 경간 신청처라고 하면서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애들 외웠죠.
그러면 응당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으로 가능한 애 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애 있습니다. 그럼 응당 뭐도 있어야 돼? 법원의 직권으로만 가능한 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이런 애는. 우리 행정소송법 다운받으셔가지고 법원의 직권 찾으면 직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앞에 항상 당사자의 신청이 달려 있어요. 즉 법원의 직권으로만 가능한 행정소송법의 절차 같은 건 없다고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긴 해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뿐이에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정 판결이에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구나. 그럼 당사자의 신청은 안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피고가 신청한다니까요. 사정 판결이라도 해주세요. 아, 제가 한 처분이 뭔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거 취소하면 공익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정 판결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신청권을 부여한 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그냥 피고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 당사자의 신청, 직권 쪽에 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정 판결은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가 그냥 많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의 신청권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정 판결은 직권으로 가능하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따로 외우는 건 없어요. 얘는. 이거 두 개만 외우고 얘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직권. 갑자기. 자,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 가능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판결이 나왔으니까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되지 않아요? 사정 판결 나오면 한 명은 개이득인데 한 명은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원고는 엄청 짜증나겠죠. 내 말 다 맞다고 하고 나 패소라고? 피고는 야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 판결이 나오면 뭔가 피고한테 유리한 판결인 것 같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고한테 유리한 판결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피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각해줘야지 왜 사정 판결하는 겁니까? 제가 한 처분은 적법해요. 위법한 게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처분 자체가 적법해서 기각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도 불복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사정 판결 나왔다고 해서 피고가 야, 개이득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고가 불복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야씨 내 말 다 맞다고 해놓고 왜 기각이야? 안 돼. 그냥 인용 판결해줘. 공익에 그렇게 큰 피해 미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인용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복이 가능한 겁니다. 둘 다 불복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불복. 상소가 가능하다. 상소라는 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가는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으로 가는 상고 두 가지를 포함해서 상소라고 표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이죠.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뭐죠? 항고였습니다. 항고. 자, 소송비용 부담. 재밌네. 원고야. 네 말 다 맞는데 야 미안하다.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아라. 근데 있잖아. 이번 사건은 원고 패소잖아. 사정 판결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패소했으니까 너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렴. 석궁 맞죠?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원고야 진짜 미안하다. 이거 기각 너무 안타깝지만 기각이야. 대신 내가 있잖아. 소송 비용은 쟤한테 부담하라고 할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입법화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정 판결의 경우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아예 입법까지 해놨어요. 아시겠죠? 원고 달래줘야 되니까 소송 비용 부담 누가 한다고요? 피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사정 판결의 본질은 기각 판결이고 기각은 원고 패소니까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다고요. 그걸 입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 자, 그 다음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인정됩니까? 안 돼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정 안 됩니다. 왜 인정이 안 됩니까?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있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래도 내가 받은 처분의 하자가 그냥 있긴 있어. 너무 크진 않은 거예요. 위법 정도, 취소 사유 정도만 있으니까 오케이 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적법할 수도 있었겠네. 그래 뭐 내가 좀 참지.
하자가 작은 처분이라면 원고가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울 거예요. 근데 하자가 무지막지하게 큰 중대 명백한 무효 사유의 처분을 한 다음에 야, 사정 판결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자가 너무 큰 처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원고 청구 기각하면 안 되죠. 원고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원고 너무 억울. 이거 왜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사정 판결의 정의 중에 하나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죠. 뭐예요?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입니다. 일단 처분의 효력이 발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인 처분은 원래부터 무효잖아요. 발생시킬 효력, 유지시킬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정 판결의 정의에 따라서 안 됩니다. 유지시킬 효력이 없음. 무효인 처분. 원래부터 무효인데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럼 세 번째. 이게 가장 확실한 근거. 38조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 관련된 조문 중에 28조 사정 판결에 관련된 조문을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입법적으로 그냥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안 돼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입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입법적으로 금지해놨대? 야, 뭔가 너무 억울하잖아. 하자가 그렇게 큰 처분해놓고선 사정 판결하면 안 되지. 원래 사정 판결의 정의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건데 무효인 처분은 원래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유지시킬 효력이 아예 없어. 근데 무슨 사정 판결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정 판결까지 봤고요. 시계가 건전지를 갈 때가 됐네요. 41분 정도 된 것 같은데 29조까지는 하겠습니다. 29조 취소 판결 등의 효력 보겠습니다. 취소 판결은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이라는 거 아시겠죠? 무효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은 그럼 무슨 판결이에요? 무효 확인 판결입니다. 무효 확인 판결 아시겠죠? 이행 소송의 인용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이행 소송 안 되는데? 의무 이행 소송 안 되잖아요. 항고 소송에서만 안 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이행 소송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명 항고 소송이잖아요. 항고 소송. 항고 소송에서만 안 되는 겁니다. 이행 소송은요. 자, 인용 판결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제3자효. 대세효라고도 합니다. 제3자효는 어디에 포함되는 효력일까요? 형성력에 포함되는 효력입니다. 아하, 인용 판결에서 형성력이라는 게 있구나. 인용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이라는 게 있네요. 형성력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형성효, 두 번째가 소급효,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3자효 정도로 볼 수 있고요. 29조 1항 제3자효 얘만 법조문이 있는 겁니다. 형성력 중에는요. 형성효 하나씩 봅시다. 형성 만든다는 거죠. 뭘 만드는 걸까요? 판결로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법을 보면 우리나라 소송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 취소 먹었죠? 갑이. 소 제기합니다. 취소 소송. 지금 우리는 인용 판결의 효력, 취소 판결의 효력을 보는 거니까 이겨야 돼요.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확정까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이 안 되면 2심, 3심으로 항소, 상고 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 형성력이든 기속력이든 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 기본.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요. 이쪽으로 가서 얘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입법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누구랑 누구랑 붙은 겁니까? 갑과 A가 붙은 거죠.
갑과 A가 붙었어. 그리고 나서 취소 판결이 나오고 확정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A와 갑은 이제 이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승복하는 의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했던 허가 취소는 법원에 의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잘못한 게 맞구나. 내가 이 허가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할게. 내가 그때 했던 거 위법하다고 법원이 결론 내렸고 더 이상 불복도 불가능하니까 내가 직권 취소를 할게. 그래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 허가 취소가 사라지게 입법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판결로서 바로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판결이 나오고 당사자, 피고가 내가 직접 그 문제가 된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액션을 취해야만 그제서야 없어지게 만약에 입법이 되어 있다면 판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형성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에 기해서 처분청이 다시 한번 내가 했던 처분을 취소해야만 법률관계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입법의 문제예요. 입법 정책의 문제. 우리나라는 이런 단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서 판결문이 선고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확정이 돼버리는 순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판결에, 인용 판결에 무슨 효력이라고 한다고요? 형성효라고 한다고요. 형성력 중에 형성효.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바로 변동시켜버리겠다. 아시겠죠? 형성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형성력 중에 형성효가 없다면 그렇다면 판결이 나오고 처분청이 다시 한번 내가 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판결로서 바로 없애니까. 아시겠죠? 그 얘기가 바로 형성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판결로 바로 취소됨이라고 쓰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뭐가 필요가 없다? 후속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소급표는 너무 쉬운데? 소급표. 판결이 나오면 소급해서 허가 취소가 나왔던 시점으로 소급시켜서 얘가 아예 안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소급표잖아요. 소급표의 반대말은 장래효.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나왔죠? 여기 똑같이 허가 취소. 갑은 앞으로 영업을 못하네요. 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소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만약에 취소 판결에 장래효만 있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취소 판결이 나와도 그 앞에 허가 취소를 먹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허가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뭐만 있다면 허가 취소 판결에 장래효만 있다면 앞으로만 효력을 미치는 거니까 앞으로만 되살려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있죠? 우리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얘네들이 다 뭘로 바뀌죠? 허가 있는 걸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갑이 상남자야. 법잘알이고 상남자야. 허가 취소가 딱 나오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취소 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영업을 해버립니다. 영업을 막 해버려요. 지금 현재 시간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X잖아요. 허가가 없는 상태로 지금 무허가 영업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징금 부과하고 너 왜 무허가 영업을 하냐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 제재를 가할 거란 말이죠. 아 모르겠다. 나는 안 내. 아무것도 안 내고 계속 영업할 거야. 그러다가 실제로 소송에서 이겼죠. 이기는 순간 싹 다 허가 영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소급표 때문에. 만약에 그 취소 판결에 장래효만 있으면 안 바뀌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이때 영업을 한 거는요.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무허가 영업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처벌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 허가 있는 걸로 바뀌어. 내가 이때 영업한 건 싹 다 허가 받은 적법한 영업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한번 해볼까? 얘가 취소된다는 100%의 확률로 취소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못하지. 근데 나중에 결국엔 이겼잖아. 그때 할 걸.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때 영업 못한 거를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이때 일단 까였는데 여기서 영업허가 취소됐는데 여기서 영업하겠습니까?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는 방법 있긴 한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해서 집행정지 인용받고 그 이후로는 영업하면 됩니다. 집행정지는 또 장래효만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똥을 받고 소송 제기하면 반드시 뭐도 같이 한다? 집행정지 신청도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이게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형성효, 얘가 소급효. 제3자요 보겠습니다. 바보들의 합창 한번 하고 이번 우리 지금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구나. 네. 순간 놀랐습니다. 갑과 을이 신청을 합니다. 갑에게만 허가. 무슨 관계? 경원 관계. 을이 그럼 뭐 해야 되죠? 취소소송 제기하죠. 자, 을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뭐에 대한 거냐면 갑에 대한 허가 취소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이니까요. 물론 나에 대한, 을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긴 하지만 갑에 대한 허가 취소소송 제기했다고 해볼게요. 원고, 을, 피고, A죠. 갑은 틀림없이 자기의 허가가 여기서 다퉈지고 있긴 하지만 소송의 제3자는 맞잖아요. 그렇죠?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 안 했다고 해볼게요. 인용. 우리는 지금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의 효력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용 판결이 나오면 형성효와 소급효에 의해서 얘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맞죠? 신청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A는 이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허가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영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을이 의아해. 내가 소송 제기해서 이겼잖아. 인용 판결 나왔잖아. 법원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겼는데요. 갑의 허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아, 날아갔죠. 근데 영업 계속 하던데요? 아, 원래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을과 A 사이에서는 갑의 허가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갑은 소송의 제3자니까 갑에게 나온 허가는 아직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뭔 얘기야? 법원이 하는 얘기가 얼토당토 안 한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 갚으세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집행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집행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은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원칙과 얘가 충돌되죠. 여기서 갑한테 효력 안 미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했다? 입법으로 해결했다. 법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제3자에게 효력 주겠다. 오케이. 당사자 니네 둘이 싸웠어? 뭘 가지고 싸웠지? 쟤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둘 사이에서 쟤에 대한 허가 취소되면 쟤한테도 취소된 걸로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 얘기. 그리고 2항. 제1항의 규정은 23조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그리고 취소 결정에도 준용한다라는 거. 집행정지 이번에는 똑같아요. 여기서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는 건 소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 허가를 소송 끝날 때까지는 잠깐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소송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죠? 왜예요? 집행정지 사건은 틀림없이 신청인도 을이고 피신청이 A잖아요. 갑은 제3자잖아. 집행정지 사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미친다라고 29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정지 결정에도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거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건. 그래서 형성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뭐 해야 됩니까? 기속력 봐야죠. 잠시 쉬었다가 기속력 너무너무 중요한 30조 기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